안녕하세요. 온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스러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 딸을 지키고 있는 제게도 얼마 전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발발 떨리는데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주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몸도 아주 약한 편이었기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뼈도 잘 부러지고 자주 다치기도 하고, 한마디로 저라는 사람을 정의하자면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는 연약한 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엔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도 별로 없어요.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한답시고 조금만 달리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또 워낙 잘 넘어지고 다치는 탓에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슬쩍 소외가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상상 속 세계에 빠져드는 것도 하나의 취미였어요. 한참 동안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제게는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노는 건 소홀했지만 나름 공부는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 역시도 엄청나게 무난하게 보냈어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었죠. 그나마 옆에 있는 소수의 친구들과는 졸업을 할 때까지 아주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냈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합격해버리는 탓에 저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됐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정말 걱정이 태산이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항상 병치레를 하는 저였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아, 그냥 대학 다음에 가면 안 되냐? 아빠가 재수학원 끊어줄게. 여기도 좋은 대학 많은데 굳이 뭐하러 지방까지 가려고 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합격을 해버렸는데 뭐 어떡해. 그리고 공부는 시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 또래 친구들 다 대학 다니고 있을 때 나는 재수학원 다니고 있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쪽팔릴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가서 잘 지낼 거니까. 몸 잘 챙기고 아프면 병원 꼭 가고 끼니 절대 거르지 말고. 알겠지? 아이고 알았어.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가서 연락할게. 부모님께는 잘 살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 조금은 무서웠어요. 처음 가는 낯선 도시에서 홀로 자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모험이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딱 적성에 맞다 싶었어요. 홀로 고요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 또 요리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은 항상 제 몸 상태를 걱정하셨고, 미리 처방받아 놓으신 한약도 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해주셔서 좋았답니다. 졸업을 하고 난 후에는 곧바로 한 중소기업의 격리팀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직원 수가 30명도 차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만큼 각자 맡은 역할이 컸으며 회계와 일부 총무 업무, 그리고 급여 관리까지 격리팀이 도맡아 해야 할 일이 많았죠. 처음에는 사수라고 부를 사람도 따로 없이 전임자분이 남기고 간 문서들과 메일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업무를 익혔어요. 간단하게 말해 업무를 익히는 것이 모두 수공업이었죠. 아, 미안해 수연 씨. 전에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해주고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 같아서 되려 뿌듯하고 좋은데요 뭐. 우리 수연 씨가 그래도 긍정적이고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서 우리 쪽에선 기분이 좋네.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실 입사를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자잘한 실수들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제 업무를 조금씩이나마 도와주셔서 점점 일에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연말정산 시즌에는 야근이 기본이었고 거래처 계산서를 맞추는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관련 문서만 들여다보는 날도 많았죠. 가끔은 눈이 빠질 것처럼 피곤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업무를 인정받고 실수 없이 마무리하면서 수고했다는 소리까지 들으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첫 직장에서 몇 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동료들에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들이 들어오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업무 설명을 해줬고 모르는 일이나 어려운 일들은 조금씩 도와주곤 했어요.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 나갔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지만 몸을 갈아 일을 한 만큼 스트레스도 천천히 누적되어 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계속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응? 수연 씨,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이상하게 요즘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네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 신물이 올라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아이고, 수연 씨, 야식 같은 거 자주 먹어?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것도 많이 먹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 맨날 야식 먹고 자고 매운 닭발 같은 거 먹고 그러는데. 에휴, 그러니까 당연히 속이 망가지지. 멀쩡하던 속도 다 버리겠다. 그러지 말고 병원 한번 가봐. 그거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동료의 말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속이 뒤틀리는 것처럼 통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결국엔 며칠 동안 병가를 내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함께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싶었죠. 그렇게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의 실무 담당자였고 회사 관련 업무 때문에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전화나 메일로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었는데 얼굴도 자주 보고 그러다 보니 은근슬쩍 정이 들어 사적인 이야기도 몇 마디 나누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죠. 그러다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들렀는데 병원 대기실에 남편이 딱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먼저 다가가 아는 척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수연 씨, 병원에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위염이랑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와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약 타러 오고 있어요. 근데 민철 씨는요? 저는 요즘 이 두통이 좀 심해서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참. 근데 여기서 만나니까 조금 웃기기도 하네요. 동병상련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저희는 서로 붙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진료가 끝난 뒤에는 시간이 남아서 얼떨결에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죠. 병원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편안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되려 이 사람을 좀 더 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서로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랜 업무 파트너에서 인간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마주한 남편은 일도 잘하고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의 일정이 꼬이거나 일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능력이 있었고, 그런 업무 실력 덕분에 저희 회사는 물론 다양한 거래사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에는 업무적인 관계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말도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데다가 다정한 면모도 있었습니다. 저의 커피 취향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기억해주는 센스에 저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요즘도 그 병원 자주 들러요? 네, 약 다 떨어지면 약 타러 종종 들리고 있어요. 민철 씨는요? 다 나았죠? 그게 좀 나았다가 다시 안 좋아져서요. 수연 씨가 계속 그 병원 다닌다고 하면 나도 그 병원 단골이나 되어볼까 해서 물어봤죠. 잘 됐네요. 그럼 병원 들리는 날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때 나도 가서 치료받고 그거 빌미로 수연 씨랑 데이트나 좀 하게.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어쩜 저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정작 말한 사람은 태연한데 제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제 인생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도 남편에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결국 전화로 밤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익숙해져 버린 순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30대가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연애였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무엇보다도 성숙해질 대로 성숙해진 뒤에 시작한 연애였기에 어린 친구들처럼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별것 아닌 걸로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어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다정한 연애를 하던 저희 두 사람은 3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이제는 연인이 아닌 부부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었기에 그 행복감과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금은 곤란해 보이는 얼굴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자기야. 실은 내가 자기한테 여태 말을 아니, 못한 게 있어. 어? 말을 못한 게 있다고? 뭔데? 그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왜,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까지 뜸을 들여. 나는 무슨 이야기든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봐. 뭔데? 나 사실 돌싱이야. 한 번 다녀왔어. 저는 돌싱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정말 단 한마디 언질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할 남자가 돌싱이라니, 한 번 장가를 다녀온 사람이라니, 누구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뒷목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7살짜리 딸까지 한 명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뭐라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 남편은 본인이 이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제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전 와이프는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 나랑 연애를 할 때도 많이 싸웠고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지. 나는 솔직히 결혼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줄 알았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한다는 이유로 그게 달라질 리가 없잖아.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그냥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달라지겠지. 술은 조금 줄이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도 조금 나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 다 내 착각이었어. 아기 낳을 때까지 완전히 개망나니로 살았고 아이 태어난 뒤로는 육아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었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혼했고 양육권도 당연히 내가 들고 오게 된 거야.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네. 정말 미안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이혼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남편이 키우고 있는 딸도 제가 키워야 한다는 말이었기에 선뜻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부모님께 이 사실에 대해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예상 외로 의연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살다가 안 맞으면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너무 흠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끝까지 숨긴 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주니 다행이지. 그래, 그런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그리고 무엇보다 너한테 잘한다며. 그럼 된 거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부모님의 말에 저도 오랜 시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보여준 남편은 정말 진국인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싱이라는 이유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혼을 하기에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남편의 아이도 제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 대면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 아이도 새엄마라고 인식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게 처음 남편의 딸을 만나러 가던 날, 저는 아이의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별이라고 합니다. 아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나, 안녕. 너 정말 귀엽고 예쁘게 생겼다. 목소리도 꾀꼬리 같네. 내 이름은 박수연이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딸아이는 무척이나 예쁘게 생겼고 애교도 많은 데다가 제게 무척 싹싹하게 행동했어요. 아빠의 재혼 상대이자 새엄마라고 불러야 할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그런 관계라면 조금 껄끄럽게 느껴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넉살 좋게 행동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봉긴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남편의 전 와이프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서 밖으로 놔둔 건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기를 바랬죠.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기로 했고 양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모두가 따뜻하게 축복해주는 분위기였는데 딱 한 사람, 남편의 누나 신우가 문제였어요. 남편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아주 고깝게 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은 기본이었고 말도 아주 퉁명스럽게 툭툭거리고 내뱉곤 했어요. 있잖아, 그 누나분 말이야.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부터 시작해서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에 좀 걸리는데. 우리 누나? 신경 쓰지 마. 원래 천성이 그렇게 돼먹은 사람이야. 어릴 때 나도 누나 행동이랑 말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사람 참 안 변한다, 안 변해. 원래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니까 자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처럼 쉽게 될 수 있겠어요. 얼굴은 거의 보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관계로 엮일 사람인데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름 싹싹하게 하려 노력했어요. 마음에 들려고 굳이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눈에 나지는 않으려 무던히 애썼죠.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신우는 저의 모든 행동에 트집을 잡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 바로 저를 공격하려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날 차가 너무 막혀 시댁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냅다 저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결혼하고 처음 오는 시댁이면 빨리빨리 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시부모님 상 차리는 것도 좀 돕고, 며느리가 돼서는 빠져가지고 말이야. 누나,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우리가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왔어? 그리고 뭐라고 할 거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 여보, 그만해. 죄송해요, 형님. 저희가 빨리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움직일게요. 이런 것만 있었음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우는 저희 부부의 아이 문제에도 엄청나게 집착을 했어요. 윤별이가 있는데 자식을 한 명 더 낳을 거니 말 거니 30대 중반이면 아이 낳기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둥 그런 말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대니 아주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옳게.
애 생각은 없어? 요즘 35살 넘어가서 애 낳으면 노산이라고 부르는 거 알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괜히 가졌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희는 어떻게든 낳기 위해 노력을 해볼 거고요. 세상에, 낳으려고? 그 나이에? 아이도 늙은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할걸? 저희 애가 늙은 엄마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낳아봐야 아는 거겠죠.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형님. 신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낮추는 말,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쏟아냈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무시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간간히 먼저 나서주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어떻게든 맞받아치곤 있었지만 속으로 스트레스와 분노가 알게 모르게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우와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오게 됐어요. 정말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신우 말대로 조금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화면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아이의 콩닥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고일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정말 기뻐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나 기뻐하셨으며 윤별이 역시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 하나로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만큼은 달랐습니다. 저의 임신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마냥 비아냥거리기만 했어요. 우리 윤별이 동생 생겨서 좋아? 응, 너무 좋아. 동생 생기면 엄청 잘해줄 거야. 근데 동생이 태어나면 아마 엄마랑 아빠가 동생한테만 집중을 하고 윤별이한테는 관심도 많이 안 줄 텐데. 너 그래도 좋아? 행복해? 형님, 무슨 애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올기는 아직 애 안 나와서 모르는데 원래 첫째랑 둘째랑 마음 가는 거 자체가 달라. 현실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걱정 같은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윤별이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단 한 번도 제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제 자식이니 동등하게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확신에 찬 듯 이야기를 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저러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이가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남편도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에서 육아를 해야 했기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육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갓난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말이죠. 밥 먹을 시간은 없고 겨우 재우고 나면 또 울고 분유를 먹다가 코로 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니 저 스스로를 돌볼 시간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고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는 저를 위아래로 스쿨터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은 출산하고 나면 다시 원래 몸매로 돌아온다는데 자기는 어떻게 너지는 것 같아? 집에서 군것질 좀 그만하고 운동 좀 하지 그래.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 눈 뜨면 윤별이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유별이 분유 먹이고 재우고 그러다가 또 울면 달래고 하루 온종일 군것질은커녕 밥 한 숟갈 제대로 뜨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뭐? 도와주기는커녕 살을 빼라고? 운동할 만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거나 말해. 한마디 하면 100마디 돌아오는 거 좀 봐라. 아이휴.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나 쉬는 날 뭐 시켜 먹을 생각하지 마. 나도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어. 주말에는 좀 편히 쉬게 해줘. 한숨이 푹푹 쉬어졌어요. 그렇게 저 좋다고 매달렸던 남편은 어딜 가고 저를 짐승 보듯 보는 남편만 남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게다가 첫째인 윤별이를 둘째인 유별이와 차별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도 하더군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저와 아이들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출장 간다는 것을 빌미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회식을 하는 날에는 술에 절어서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기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말이죠. 언제 한 번은 회사 동료와 2차를 한답시고 늦은 새벽에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둘째가 열이 나서 하루 온종일 강성울음으로 울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던 순간에도 울고 있을 때라 저는 모든 스트레스가 터져버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당연히 그날 남편과 저는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사 동료까지 쫓아내면 어떻게 해? 상황이라도 좀 설명해주고 내쫓던가 하지 않고 내가 그럼 동료한테 뭐가 되냐고. 동료한테 체면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 유별이 아픈 거 안 보여? 저 자그만 게 목청 터져라.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 아파서. 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토하기만 하고 병원에서 주사까지 맞고 왔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 당신 정말 제정신이니? 이런 식의 대화가 나날이 계속됐고, 남편과 감정적인 문제로 부딪힐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고, 나날이 쌓여가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은 저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저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저를 도와줘야 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몰아붙이기 바빴죠.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까지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조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조롱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하나만 보고 살기에는 남은 저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고 가엾다고.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고 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나는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 돌잔치가 끝나고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도저히 이 사람과는 더 못 살겠더라고요. 육아를 저 혼자 하는 건 둘째 치고 매일 같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서 폭언을 하고, 그런 모습을 견뎌내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여자도 있겠죠.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 얼굴을 봐서라도 참고 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남편이 해줬던 전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본인 이야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나날이 저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을 모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남편도 의외로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벼랑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너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당연히 양육권은 아빠인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맞겠지?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날 거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 똥기저귀 하나 갈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양육권을 가지고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양육비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 거 다 보여.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애들은 내가 키워.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그럼. 어차피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지껏 아이들을 위해 해준 것 하나 없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가겠다니, 저는 절대로 양보를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안 봐도 뻔했거든요.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제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께 이혼을 한다는 사실을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말리시면서 아이들을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를 설득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단번에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힘들고 아파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모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고 저는 천천히 헤어질 준비를 했어요. 여차하면 길어질 수 있는 싸움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고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뒀어요. 윤별이에게는 굳이 저희 두 사람이 헤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윤별이는 저와 남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인지했는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우리 윤별이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엄마도 우리 윤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안 아파. 걱정하지 마. 미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엄마와 헤어지는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2번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울었어요. 한창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만 받아야 할 아이인데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딸들을 지켜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차저차 준비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재판이 열리던 날, 저와 남편은 따로 법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개인적으로 일이 있다고 해서 먼저 법원으로 가 있기로 했고, 저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은 후 뒤따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도착했을 때쯤 벼랑간 휴대폰에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였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제 곧 남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우의 전화 정도는 씹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 곧바로 또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을 한번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헐케, 혹시 민철이랑 같이 있어? 네, 아니요, 없는데요. 아침부터 일 있다고 먼저 갔어요. 왜 그러세요, 형님? 그럼 혹시 법원에 도착한 거야?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이, 그보다 목소리가 왜? 헐케,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민철이가 보기 전에 얼른 뒷문으로 나와. 윤별이랑 유별이랑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네? 윤별이랑 유별이가 같이 있어요? 윤별이도 오늘 중일반이고 유별이도 윤별이 다니는 유치원에 맡아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어. 긴 말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뒷문으로 나와. 옳게. 여느 때보다 다급해 보이는 신우의 말에 저는 뭐에 홀린 사람 마냥 발길을 돌려 뒷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나와 신우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여태까지 봤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몹시도 차분했고 표정도 아주 어두웠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같았죠. 신우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재판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남았어? 한 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아직 여유가 좀 있는데 대체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보다 애들은 왜 데리고 오셨어요? 오늘 올케한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들어야 할 이야기야. 나한테 시간 잠깐만 내줘. 뭔가 결심을 한 듯 이브랑 담은 신우의 모습에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신우는 이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입을 축이더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내가 연락해서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근데 진지하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민철이가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지? 네, 전 와이프가 완전히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진짠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민철이 이혼한 거 아니야. 전 와이프랑은 사별을 한 거였어. 사실 남편은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별을 한 거라고 했어요. 윤별이의 친모는 남편이 말해줬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싹싹한 데다가 시부모님께도 굉장히 잘하는 말 그대로 천상 여자였다고 했어요. 천사가 실존한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최고의 와이프, 최고의 며느리, 이런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가족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과 가까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윤별이의 친모였다고 하더군요. 원래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잘 하지 못하는 신우도 윤별이 친모에게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가까워졌다고 했죠. 참 예쁜 사람이었지. 어쩜 저렇게 사람이 빛이 날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빛나고 예쁘고 밝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간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어. 항상 미소를 띠고 있던 얼굴은 점점 죽상이 되어갔고 어둡게 그림자가 끼기 시작했지.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당연히 걱정이 됐지. 밝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말을 안 해줬을까요? 나도 그게 참 답답했어. 뭘 알아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아니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말을 하기 어려운 일인가 싶었어. 그래서 굳이 물어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나중에는 화도 나더라.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편하게 말을 해도 되는데 하고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야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 거래요? 민철이가 바람을 피웠대. 그 광경을 직접 목격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민철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분명히 전 와이프가 그랬다고. 거짓말이야. 윤별이 엄마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나도 알고 우리 부모님도 알고 지나가는 개도 알걸. 아무튼 민철이가 밖에서 바람 피우는 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믿기가 힘들어서 계속 부정을 했대. 잘못 본 거라고.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닐 거라고. 원래 바람을 처음 목격하면 그렇게 계속 부정을 하게 되거든. 그렇게 계속 부정을 했는데 바람을 피는 게 맞았던 거군요. 그런데 바람을 피는 걸 한 번 더 목격을 하고 나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도 민철이한테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대. 마음이 워낙에 여리고 착해서 나쁜 말을 못한 거야. 독하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착해 빠져서. 그 일이 있은 후 윤별이의 친모는 어디에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왔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윤별이의 친모를 걱정했고 신우도 혹시나 윤별이의 친모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단 한 사람, 남편만 자기의 아내를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러고 누워있으면 있던 정도 떨어진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은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결국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별이의 친모는 안타깝게도 힘듦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세상과의 영원한 작별을 선택했고 그런 일이 있었기에 남편이 윤별이를 자연스럽게 맡아 키우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제게서 양육권을 빼앗아 가려는 이유였습니다. 희진이, 그러니까 윤별이 친엄마의 가족들은 민철이가 그런 놈인지 전혀 모르고 계셔. 장례식장에서도 세상 떠나갈 때 노열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더 우시면서 민철이를 안아주시더라고. 나는 장례 내내 그 꼴을 보고 있었는데 아우 정말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희진이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랑만 살았거든. 사위가 그렇게 엉엉 울어주니까 참 애잔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지. 나중에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것도 절반 넘게 민철이한테 주시고 윤별이 대학 갈 때까지 돈 대주겠다며 다달이 1,000만 원씩 보내주고 계셔. 단 윤별이를 보여주는 조건으로. 그럼 달마다 윤별이랑 같이 그분한테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아마 윤별이한테는 올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윤별이가 희진이 닮아서 착하고 말을 되게 잘 듣거든. 그리고 민철이를 되게 무서워해. 민철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듣는 편이야 걔가. 그런 부분을 민철이는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었던 거지.
양육권 계속 지가 가지고 가겠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어? 네, 맞아요. 저한테 자기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갈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한다면 한다고요. 그런 이유 때문이야. 이혼하고 올케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윤별이도 못 보여주고 매달 받는 돈도 못 받을 테니까. 윤별이가 지금 자기한테는 제일 큰 재산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어. 그럼 그분이 다달이 보내주시는 그 돈들은 다 윤별이한테 쓰이는 돈이기는 한 거예요? 전 그 인간이 윤별이한테 돈을 쓸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어요. 아마 양육비 차원에서 보내주시는 그 돈도 본인 입에 다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제게 눈 하나 깜짝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남편에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신우는 이 사실보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바로 남편이 법정에서 할 진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 민철이는 법정에서도 올케가 정신병자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게 될 거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다닐 거라고요? 도대체 왜요?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통화 녹음을 해왔어. 지금부터 들려줄게.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정신병을 진단받은 적도 없고 정신병원의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당초에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신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그 안에서 들려온 것은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허위 진단서를 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 편하게 진단서를 만들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건 엄연히 서류를 조작하는 범법 행위였어요. 그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저의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고 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남편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저와 살고 싶다고 주장을 해도 제게 직접적인 문제가 있고 그걸 증명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 법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부분을 교묘하게 악용하려 한 것이었어요. 저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사람이 맞는지 싶었어요. 아니, 그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더욱 충격이었어요. 남편에게 진실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배신감까지 밀려왔습니다. 신우는 덜덜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는 올케 편이야. 여태까지 올케한테 일부러 못되게 굴었던 것도 다 올케가 도망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진심으로 미안해 올케. 징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징작 이 결혼 좀 말려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윤별이도 유별이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나도 말리고 싶었어.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었어. 근데 올케도 민철이를 좋아하고 민철이도 올케를 좋아 죽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설령 내가 말렸다고 하더라도 믿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한테 모든 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난 윤별이랑 유별이를 정말 많이 아껴. 그리고 올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은 신우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원망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양육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절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신우에게 증거 녹음본을 받아내고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 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먼저 와서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신우에게 맡긴 후 저 혼자 자리에 앉았죠. 남편의 눈빛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자신만만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은 저를 흘겨보면서 자기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며 절 비웃기까지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남편은 본인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 들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아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 육아에 전혀 전념하지 않았고 알코올에 심각하게 의존했으며 집안에 있는 술병이 나뒹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유흥에 빠져 밖으로 나들기 바빴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제가 촬영해온 사진들을 제출합니다. 남편이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의 몸에 푸르게 흔적이 남은 것을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마치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왔더군요. 겉으로 보면 정말 제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신우가 말했던 대로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중증도 조울증 및 분노 조절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까지. 그게 저의 진단명이었어요. 정말 웃기죠. 술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감정 조절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저런 병명을 갖다 붙이다니.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조작을 해온 것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도 그 사이에 제출할 자료가 있다며 일어섰어요. 남편 쪽 변호사는 뒤늦게 제출한 자료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진행하시는 판사님은 공평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의 증거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USB 파일에 담아서 가지고 온 건가요? 네, 노트북에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판사님. 제가 건넨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마자 파일 2개가 떴고 클릭을 하자마자 법정 전체에 녹취록이 재생되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로 허위 진단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단명까지 직접 짜 맞추는 내용들,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정황들이 고스란히 음성으로 흘러나왔고 법정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정말 저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한 것이냐라고 물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황 자체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모든 음성을 다 들으신 판사님께서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들기셨습니다. 남편 쪽 할 말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니, 있어도 하면 안 되지요. 이건 명백한 법정 기만 행위입니다. 오늘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내 쪽, 더 제시할 증거가 있나요? 네, 저희 남편이 계속 오리발을 내밀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그 병원에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남편의 친구가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신과에 전화를 걸어 제 이름을 말한 뒤 저의 내원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들려오는 대답은 그런 환자는 저희 병원에 없습니다. 내원하신 적도 없고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 답변을 들은 남편의 표정은 아주 공허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결국 저희의 이혼 소송은 남편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었고 두 아이의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매달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혼 소송이 모두 끝난 후 전 남편을 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뒤늦게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어찌됐던 간에 본인이 잘못한 대가는 제대로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게 아니라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빌 일을 왜 만들어? 이를 키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알지,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반성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재결합하자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응? 아니, 절대. 난 당신 같은 인간 용서해 줄 생각도 없어. 다만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애들은 보게 해줄게. 양육비나 제때제때 늦지 않게 입금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어요. 사실 그날 신우가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법정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양육권이고 뭐고 남편 놈에게 모두 빼앗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신우는 물론 전 시부모님도 남편의 짓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결국 가족으로서의 인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전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부디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런 분들 사이에서 어쩌다 저런 변종이 나왔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저는 두 아이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윤별이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이이기에 어떤 순간에도 둘째 딸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둘째 딸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사랑스러운 두 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온 세상을 다 끌어안은 듯 든든한 기분이 들어요. 가끔은 지나간 상처들이 문득 고개를 내밀기도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완전히 무뎌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저는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직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딸들과 함께요.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저와 저희 딸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